실제로 미국 대선이 있었던 해는 경제가 좋습니다. 2,900이 되게 높은 숫자는 아니다. 25년도에 삼성전자가 전고점을 뚫으면서 사상 최고가가 나겠구나. 카카오, 네이버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잘 올라갈 겁니다. 지금은 보면요, 살 주식이 너무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너무 이렇게 좀 유행을 했던 주식은 조금 제쳐두시고 좀 가치 영역에 가 있는 주식들. 여기 대표님과 이 2024년에 김작가TV 첫 방송을 이렇게 이제 시작하게 되네요. 네.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이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대표님 보면서 연예인 누구 닮은지를 제가 방금 생각이 났어요. 그래요? 네. 물론 나이대가 달라서 많은 분들이 아닌데라 할 수 있지만 네. 이진욱을 좀 닮으셨네요. 누구? 이진욱. 지금 이미지 뜨고 있을 텐데 네. 이분 있잖아요. 이분. 누군지 아시죠? 예, 압니다. 네. 이분을 좀 닮으셨네. 나이 차이가 좀 있으니까 아무래도 네. 이제. 나이 차 저 얼마 안 나는 것 같은데요? 아, 진짜요? 나랑 이진욱 81년생입니다. 엄청 잘생긴 배우잖아요. 네. 10년 차이 나요, 10년. 아, 10년. 네. 10년이면 뭐, 친구 먹어도 되죠. 아. 저랑 10년 차이 나시는데. 네. 82년생. 대표님, 작년 한 해 좀 어떻게 보내셨나요? 그나마 시장이 올라서 너무 다행히 있고요. 그렇죠. 올랐죠. 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60% 이상 올랐어요. 60%요? 네. 그리고 S&P 500도 한 24%, 우리나라 코스닥 27%, 그리고 코스피는 18.7%. 그래서 작년 1월 달만 하더라도 23년은 홀수의 미국 대통령 3년차, 여러 가지 말씀드리면서 올해 시장이 나쁘지 않다. 허러지르는 상승 이런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려도 작년 사실 1년 전에 보면요,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았었어요. 그렇죠. 안 좋았죠. 특히 상반기는 좋았어도 2차 전지로 너무 또 쏠림이 돼 있어서 거기 안 한 사람들은 또 싹 다 소외받아서 더 안 좋게 느끼시고. 근데 이번에 한 해를 보내시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래도 복귀를 좀 해보셔야 되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에 보면 올해 2차 전지 10배 오른 것도 있고, 그죠? 네, 500%, 600% 이런 게 있는데, 남들은 다 먹는데 나만 못 먹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포모 현상. 그런 포모 현상을 주식시장에서 그런 주식들은 언제든지 나오거든요. 작년 23년도에 제가 100% 이상 올라갈 주식이 최소한 100종목 이상은 나올 거다. 원래 그 정도 나옵니다. 근데 그 종목들을 내가 다 먹어야 된다. 내가 이걸 남들은 먹고 있는데 못 먹고 있는가.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워런 버핏이 연 평균 수익률 한 26%로 정말 세계적인 투자자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연 26%거든요. 근데 연 26%인데, 워런 버핏은 엔비디아도 안 샀고, 테슬라도 안 샀고, 올해 메타가 그렇게 올라갔는데 메타도 안 샀고, 우리가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워런 버핏의 5월 달에 주총 가보면 다 축제 분위기예요. 네. 근데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 보면 주식 포트폴리오에 제일 많은 거 애플인 거 알고 계시고. 근데 애플 올해 23년도에 49% 올랐어요. 많이 올랐네. 네. 시총 1위인데. 미국 시총 1위 49% 올랐고, 우리나라 시총 1위 삼성전자 얼마 올랐는지 아세요? 제가 주주거든요. 네. 하이닉스만큼 안 오르니까 왜 내가 이걸 샀을까? 네. 왜 그걸 샀을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 주변의 부자들, 한테 주식 투자하세요라고 물어보면 다 한다고 그래요. 그게 뭐 갖고 계세요 하면 10중 8구 삼성전자 들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여기 계신 우리 김 작가님 부자분도 마찬가지시지만 부자 아니죠. 저는 작년 하반기부터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왜 삼성전자를 선택했을까 보면, 삼성전자가 2021년 1월 15일 날 96,800원을 찍고 바닥이 51,8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50% 안 빠졌잖아요. 그렇죠. 50% 안 빠졌어요. 애플도 50%는 안 빠졌는데 하이닉스 50% 빠졌어요. 그리고 엔비디아 70% 빠졌어요. 엄청 많이 빠졌었죠. 네. 넷플릭스, 메타 전부 75% 이상 빠졌어요. 박살나는 줄 알았어요, 더. 그러니까요. 그때 막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렇죠? 메타 이제 끝난다. 끝났다. 갑자기 무슨 메타버스로 갔냐. PER 10배까지 떨어졌으니까요. 네. 자, 그런 거에 비해서 삼성전자를 왜 선택했냐면 변동성 면에서도 삼성전자가 안전했고요. 전 세계에서 그래도 시총 한 15위 안에 들면서 현금도 많이 들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면서 고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도둑놈 심보죠.
네. 그래서 안전자산, 그러면 삼성전자가 작년에 수익 얼마 났는데 41% 올랐어요. 그런 거 보면 삼성전자도 작년에 41%, 물론 하이닉스 90% 올랐습니다. 근데 하이닉스 적자였잖아요. 저희가 하이닉스를 투자하고 있으니까 저희 고객분이 그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왜 적자 나는 회사에 내 돈을 투자하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그래서 흑자 나는 회사가 세고 셌을 텐데. 그래서 이제 반도체 사이클에 막 대해서 막 설명을 드리면서 그래도 잘 버티고 있었는데 설득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 네이버하고 카카오, 저는 이번에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올라오면 카카오가 더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더 위험해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쓰는 네이버랑 카카오 하루에 24시간 중에 많이 쓰시잖아요. 엄청 쓰죠. 네, 둘 다 굉장히 독점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주가가 42만 원 갔다가 네이버 15만 원 갔다가 지금 22, 23만 원인데 카카오는 17 갔다가 뭐 3만 5천 갔다가 5만 5천 이러는데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소위 말한 플랫폼 기업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맵탑, 넷플릭스 전부 70% 이상 빠졌었거든요. 근데 올라올 때는 그래도 또 제일 안전하다 싶은 것부터 부자들이 사기 시작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제일 안전한 주식부터 먼저 끙 하고 올라오긴 한데 경제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네? 네, 금리에 대한 저항도 괜찮네? 이러면서 약간 더 위험한 주식들로 손이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10년 국채보다는 나중에 보면 하이힐드가 수익이 더 높을 거고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위험한 게 리스크 테이킹을 했으니까 그만큼 더 수익을 주더라. 네, 그런 측면에서 하이닉스 안 사신 거 후회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삼성전자 한 8, 하이닉스 20. 그 궁금한 거는, 그럼 이제 하이닉스를 대표님 회사에서 사신 거잖아요. 네. 아까 사셨다 네, 하셨으니까요. 맞습니다. 삼성전자 안 사셨나요? 당연히 삼성전자 샀죠. 그럼 둘 중에 비중은 어느 걸 더? 근데 비중은 당연히 삼성전자가 더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훨씬 더 규모가 네. 크니까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큰형님. 네, 큰형님으로서 한 주씩은 그래도 갖고 있어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삼성전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왜 기관들이 많이 들고 있냐면 코스피에서 가장 차지하는 비중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없었을 때 시장을 못 쫓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마켓을 트래킹 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그 마켓은 15% 올라갔는데 내 계좌는 하나도 안 올라갔다. 이러면 이제 트래킹 에러가 많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거 이제 훈련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삼성전자 비중을 좀 많이 가져가는 편이고요. 2020년도 이럴 때는 그때 테슬라를 되게 좋게 봤을 때 우리나라 LG화학을 그때 많이 샀었어요. 그때는 한때 LG화학이 삼성전자보다 더 많을 때도 있었습니다. 많을 때도 있는데 이번에는 가만히 보니까 미국 나스닥 시장을 보면 주도주가 뭔지가 보이거든요. 이번에는 반도체네. 네, 그렇다면 그 반도체 밸류 체인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1등은 뭔가?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전체 포트에서 시장 비중보다는 좀 많이 그렇게 담아 왔었죠. 그러면 반도체 하나 여쭤보고 시장으로 바로 돌아가면, 근데 많은 이제 삼성전자에 사신 분들은 그런 생각 하실 거잖아요. 물론 수익을 보셨겠지만 하이닉스가 그만큼 많이 올랐으니까 올해 이제 2024년은 하이닉스가 그만큼 올랐으니까 이제 큰형도 어느 정도 그 키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좀 올라갈 거란 기대를 하신 분이 분명히 많을 거란 말이죠.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게 제 얘기가 아니고 반도체 애널리스트 이승우 센터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리고 송명석 연구원님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지만 작년에는 뭐니 해도 엔비디아. 그렇죠. 네, 엔비디아가 뭐 어마어마하게 수익도 많이 늘었고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뭐 반도체 하면 엔비디아가 1등이었었죠. 그렇죠. 그러면 그 AI 혁명에 가장 수혜를 받는 엔비디아가 이익 증가율도 거의 300% 넘게 나왔어요. 그랬기 때문에 주가가 250% 이상 올랐던 거거든요. 그러면 23년도에 가장 드라마틱하게 이익의 턴어라운드가 있는 거는 하이닉스가 뭐 3조 4천억 분기 손실이 났었어요. 2분기에 2조 8천억 손실 나다가 지금 빠르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 이익의 그 기울기로 보면 예전에 제가 기울기 한번 주식은 미분값이라고 하면서 보여드렸듯이 지금
턴어라운드가 가장 가파르게 올라오는 게 하이닉스인데, 아니 삼성전자 뭐해? HBM3 이런 거 삼성전자 초격차. 네, 예전에 제가 맞아요. 초격차 책도 다 읽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아니 초격차는 뭐고 하이닉스가 오히려 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삼성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뭐 우리가 이랬었잖아요. 그런데 그 HBM이라는 기술이 저희가 공부를 해보니까 아주 어려운 기술은 아니에요. 어려운 기술은 맞는데 네.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못하는 기술은 아니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마이크론도 HBM3E로 바로 출시하겠다 이러고 있고, 삼성전자도 HBM3만 늦었지 HBM1, 2에서는 네.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거의 비슷한 마켓 셰어였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24년도에는 삼성전자랑 마이크론이 빠르게 이 시장을 네. 쫓아오고 있는 그런 모습 때문에 네.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강하네. 네, 그런 주가 움직임이 그렇죠.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월 지금 개장한 첫날도 주가가 한 1% 정도 올랐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요즘에 막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면 많은 전문가분들 만나잖아요. 네. 솔직히 저도 괜찮게 생각해서 작년에 삼성전자를 샀고 이제 그냥 두 자릿수 초반대 정도의 수익률을 보고 있는데, 요즘에 드는 불안감은 시장에서 다들 2024년 다 반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 오늘 신문만 봐도 다가오는 반도체. 그렇죠. 수출 3개월째 플러스. 그리고 그 증권사의 유망 종목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가 삼성전자와 반도체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옛날에 투자 객원 중에 모두가 그쪽을 볼 때는 이제 돌아서야 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아주 좋은 걸 지적을 하셨는데요. 네. 모두가 반도체 하는데 올해 23년, 작년 23년도에 외국인이 거의 16조를 삼성전자를 사버렸잖아요. 그럼 누가 팔은 거예요? 개인이 팔았죠. 여전히 12월에도 개인이 팔고 외국에 맞습니다. 샀던데요? 네, 계속 600만 삼성전자 주주가 있으셔서 제가 작년에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너무 위에서 사셨다 보니까 물타기 하다가 본전되니까 자꾸 팔게 되는데, 그래서 뭐 6만 7천 원이 저 매입 단가입니다라고 하시는 분한테도 절대 본전되면 파시지 마시라고. 근데 저는 본전되면 진짜 주식 다 팔고 안 할 거예요. 뭐 이러시면서 스트레스가 다 삭제된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6만 7천 원인데 8만 원을 다가 쓰고 있는 삼성전자를 보면 또 속 아프실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을 얘기는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이 팔았고요. 지금 79,600원이네요. 그쵸. 8만 전자 코앞이네요. 근데 그동안에 배당을 1,500원씩 받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뭐 한 8만 2, 3천 원 하는 거예요. 21년도에 사셨던 분들한테도. 그래서 반도체 하는데 실제로 투자자들이 이쪽으로 막 몰려야 되거든요. 대중들이 막, 이거구나 하고 몰려야 되는데. 기사나 이런 건 나오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개인이 지금 그쪽에 몰린 건 아니네요. 아니고 개인은 오히려 계속 개인이 팔고 있는 거죠. 있구나.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러면 외국인이 이렇게 주식을 많이 샀을 때 그 다음은 시장이 어떻게 됐는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3년 작년에 외국인이 11조 5천억 정도 코스피를 샀어요. 11조 5천억을 샀고 선물도 거의 3조 이상 샀거든요. 한 3조 5천억 사서 현 선물 합쳐가지고 15조를 샀고요. 코스닥은 한 1조 3천억 정도 조금 샀는데, 외국인이 이렇게 10조 이상 산 적이 언제 있었냐면요. 2016년도에 그때 11조 3천억 샀었어요. 벌써 8년 전이네요. 네. 근데 2016년이 최근하고 되게 비슷해요. 2016년 1월, 2월 달에 홍콩 ELS가 낙인이 돼버려요. 그때 홍콩 H지수가 15,000에서 7,500까지 7개월 만에 반토막이 나면서, 그때도 보면 ELS 낙인이 돼서 원금 보장 되는 줄 알았는데 뭐야, 마이너스 45%? 그러다가 16년도, 17년도에 그 7,500을 갔던 홍콩 지수가 14,000까지 다 올라와요. 그랬었는데 2016년도에 외국인이 그렇게 주식을 많이 샀거든요. 주식을 많이 샀는데 주가는 정작 언제 올라갔냐면 2016년도에는 한 3%밖에 안 올라갔는데 17년도에 지수가 21.7%나 올라가요. 그러면서 2018년 1월 달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2,600을 기록하거든요.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쓸어 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보면 조심스럽게 25년, 원래 5자 들어가는 해가 시장이 되게 좋거든요. 25년도에 삼성전자가 전고점을
뚫으면서 사상 최고가가 나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좀 증시로 돌아와서요. 이제 오늘이 1월 벌써 2일이죠. 코스피가 2669, 코스닥 878, 코스피는 0.55%, 코스닥은 1.4% 올랐는데, 현재 한국의 미국 증시 한번 일단 상황부터 점검하신다면요. 지난 10월 달에 우리나라 시장이 2300이 깨졌었어요. 맞아요. 2277 가니까 좀 허무하기도 하고 아마 그랬을 건데, 그때도 10월 달에 하이닉스가 플러스 1.5%로 하이닉스 플러스 났었습니다. 이렇게 자꾸 반도체 얘기해서 죄송하긴 한데, 그런데 그 8, 9, 10월 달은 전형적으로 약세장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100년 역사에 유일하게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는 달이 9월이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테크니컬 조정, 뭐 기술적 조정, 이게 추세 하락의 조정이 아니라 기술적 조정,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골든 크로스가 월봉상에서 S&P 500이 5개월 이평이 20개월 이평선을 이제 뚫고 올라가는 걸 골든 크로스라고 하는데요. 이 골든 크로스가 23년 5, 6월 달에 있었고, 골든 크로스가 있고 나면 한 2, 3개월 뒤에 꼭 이렇게 조정을 한번 줍니다. 2020년 코로나 때도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기 전에 9월, 10월 달에 2달 연속 이제 음봉이 났었어요. 그리고 11월 달부터 또 빵 치고 올라가고, 100년 역사에서 수익률이 제일 좋은 달이 11월 달이거든요. 그러면서 11월 달에 올라가는데, 이게 올라가는 게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아주 강하게 올라가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라든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뭐 위에 매물대로 다 잡아먹으면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 자체는 절대 약한 시장이 아니다라는 걸, 시세는 시장한테 물어보라는 말이 있으니까 시장을 보면서 와 되게 세네, 그런 느낌을 좀 받고요. 그러면 이 시장이 언제까지 가는가가 이게 중요한 건데, 미국 대선이 있었던 해를 잘 생각해 보시면 보통 4년마다 있잖아요. 2020년, 2016년, 2012년, 2008년, 2004년 이렇게 돼 있는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닷컴 버블하고 그 다음에 서프라임 모기지가 있었던 그런 2008년을 제외하고는요, 실제로 미국 대선이 있는 해 주가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좋아야 좋거든요. 되니까. 네, 좋아야 되고 그래서 재선이 될 테니까. 좋게 만듭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정말 미국 정부가 어쩔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살리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시장이 나쁘지 않고요. 2008년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는 2007년도에 3월 달에 서프라임 관련된 문제가 벌써 터졌었어요.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10월 달에 우리가 막 어느 운용사 펀드 가입하겠다고 막 줄 서고, 2007년도에 중국의 GDP 성장률이 14%가 나왔어요. 14%. 그러니까 그때는 미국 좀 약해도 돼. 우리는 중국이 있으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중국 시대다. 그때 뭐 브릭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랬다가 뭐 박살 났었죠. 네, 그런 부분이 있었던 2008년은 이런 걸 제외하고는 실제로 미국 대선이 있었던 해는 경제가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생각보다 경제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24년에는 진짜 안 좋을 거야 라고 얘기 많이 하시는데, 미국에 이제 경기 안 좋아질 거다, 얘기 많은 분들 하시죠. 네,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로 반박을 해볼게요. 23년도에 독일 경제가 안 좋았잖아요. 독일 경제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는데 독일 증시는 신고가 났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경제가 설사 안 좋아도 주식시장은 좋을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경제 전망은 잘 안 맞는다는 점.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아직까지도 어떤 경제 전망을 하면서 시장이 이럴 거야 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경제 전망이 잘 안 맞습니다. 안 맞고, 이게 하드 랜딩 아니라 소프트 랜딩으로만 와도 금리가 떨어지면서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정말 경제가 안 좋다는데 그런 경제를 바탕으로 우리가 주식시장을 전망하지는 말자. 그런데 어떤 걸로 그러면 대응을 해야 되느냐? 밸류에이션이에요. 밸류에이션. 제가 여기 올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점은 뭐냐? 밸류에이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작년에는 저도 페드의 금리 전망 이런 거 다 틀렸거든요. 멈출 줄 알았는데 계속 올려버렸잖아요. 다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고객들 그래도 수익을 낸 이유는 PBR 0.9 미만에서는, 우리나라 증시 PBR 0.9 미만에서는 무조건 산다라는 원칙, 그리고 0.9 미만에서 주식을 사면 한 번도 터진 적이 없어요. 그것도 1년 안에. 네. 아이고 사가지고 뭐 3년 5년 기다리면 당연히 먹겠지만. 그게 지수는 어느 정도였던 건가요? 지수로는 작년에는 2410 정도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PBR이라는 게
BPS, 북밸류 대비 주가 수준이잖아요. 네. Price to BPS인데 우리나라 코스피의 BPS는 연간 100 정도 올라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는 2,510 정도가 PBR 0.9입니다. 0.9. 네, 그렇게 보면 작년에는 2,400으로만 깨지면 주식 샀으면 먹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그러면 조정은 없을 거냐? 조정 있습니다. 있겠죠. 네, 그 대선이 있었던 짝수에 잘 보시면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한 79%까지 하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가 나고요. 그런 측면에서 올해 최대 코스피에서도 언제든지 10% 정도 조정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 10% 조정이 어떤 형태로 오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아무도 모르는데 그런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오면 우리가 그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나는 이번에 주식 팔아가지고 좀 털렸네. 그러면 내가 다시 사고 싶은데 어디서 살 건가? 이 PBR 0.9, 2,510 정도를 만약에 또 터치를 하면 그때부터는 또 매수. 김 작가님도 마찬가지. 네.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풀 매수 상태 아니시잖아요. 거의 현금이 별로 없는데 빨리 25일이 돼야 되는데. 자, 그럼 올해 한국의 미국 증시는 대표님 좋게 보시는 것 같네요. 예, 그래서 뭐 미국은 플러스 한 10% 네. 전후로 올라갈 걸로 생각하고요. 10에서 한 17%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요. 올해 우리나라 증시도 연중 한 15%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15% 올라가면요, 3천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 올해 증권사 전망치가 1900에서 거의 2000 위로가 한 2800이거든요. 1900도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1900에서 2500. 네,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신데, 지금 2650에서 10% 더하면요, 2900이에요. 지수 10%만 올라가도 2900입니다. 네, 이번 12월 달에 지수가 4% 이상 좀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2900이 되게 높은 숫자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저희는 2900 넘어가면 올해는 11월 달에 또 대선이 있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될지 누가 될지도 그런 모르는 그 불확실성 때문에 5월에서 10월 있잖아요. 5월에서 10월 달에 코스닥의 평균 하락률은 거의 마이너스 18% 나오거든요. 5월에서 10월만 보면 짝수에. 그렇기 때문에 올해 그냥 아주 뭐 탄탄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장은 절대 아니고요. 네, 5월부터 10월 달, 특히나 9월, 10월에는 또 주식을 살 기회를 주기 때문에 올해도 좀 트레이딩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보다 미국을 좋게 보시는 이유는 미국 대선 때문인 건가요? 아니면 미국 경기가 더 좋기 때문인 건가요? 우리나라 수출 동향이 12월 달에 발표가 됐었는데 12월 한 달로만 보면 20년 만에 미국이 1등이 됐잖아요. 그러면 왜 미국이 1등이 됐을까? 그동안에 엄청난 돈을 정부에서 뿌려줬었잖아요. 뭐 QT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전에 페드의 연준 자산이 그때 뭐 한 3조 8천억 달러까지 떨어졌었네요. 그랬다가 QE 하면서 거의 9조 달러까지 엄청난 돈을 뿌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QT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8조 달러 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준이 푼 돈을 절대 다 회수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풀려 있는 돈이 어디로 갔느냐? 전부 다 미국의 기업으로 미국의 개인 소비자들한테 다 가 있거든요. 그 돈을 이제 쓰는 거죠. 그 돈을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 1위 국가가 미국이 된 거고, 올해 미국 대선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근데 올해 보면 뭐 러시아 대선도 있고 대만 총통 선거도 올해 있고 정치해라면서요, 세계적으로. 네, 세계적으로 뭐 슈퍼 선거해라고 하는데 그런 걸로만 보더라도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계속 선심성 정책을 많이 쓸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돈이 많은 나라 천조국 역시 미국 시장이 제일 좋고, 미국 시장의 밸류 체인에 있는 뭐 강력한 동맹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강력한 동맹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 좋은데, 어제 일본에서 지진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7도 이상의 강지진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미국의 정책을 우리가 조금 한번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일서부 해안에 7.6 강진이었네요. 7.6이었잖아요. 네. 최근에 대만이 이제 1월 13일 총통선거에서 친중 정부가 될 수가 있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 중국을 견제했잖아요. 특히나 반도체나. 그렇죠. 견제를 했는데 중국 입장에서 기분 나빠. 그래서 대만에 TSMC 공장이 있잖아요. 그 TSMC 공장에서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 파운드리 역할을 다 거기서 한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최근에 일본에다가, 삼성전자가 일본에다가 공장 짓고, TSMC도 일본에다, 물론 미국에도 하고, 이번에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하고 또 투자를 하면서 파운드리 하는 거거든요. 근데
파운드리를 할 수 있는 기업이 TSMC가 뭐 압도적인 1등, 그 다음에 삼성전자, 그 밑에 글로벌 파운드리 뭐 등등이 있는데 가장 수혜를 누가 받겠나 보면 일본도 보니까 지진이 있네. 뭐 요런 저런 걸 다 감안을 해보면 저는 삼성전자가 25년도에 신고가가 날 거라고 보는데 그때는 메모리 모멘텀 플러스 저는 이 파운드리 모멘텀이 붙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 말씀드리면 TSMC 시가총액이 650조 하거든요.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가 거의 500조까지 왔어요. 그러면 TSMC는 온리 파운드리밖에 안 하잖아요. 삼성전자는 뭐 모바일도 있고 가전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고 한데 그러면 TSMC가 하는 그 파운드리가 전 세계에서 60%까지 차지했잖아요. 최근에 좀 떨어지고 있는데 60%에 650조예요. 그러면 점유율 10%당 10%당 65조인가? 그러면 삼성전자한테 이 파운드리의 점유율이 조금씩 넘어온다면 TSMC의 시총을 삼성전자가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보면 아까 하이닉스 질문에서 올해 24년에는 어떻게 보면 올해는 삼성전자의 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시장을 좀 밀어 올리면서 시장이 나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 파운드리에서 TSMC랑 삼성전자의 격차가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 우리는 뭐 한국 사람 아무래도 한국에 그게 있으니까 좀 비슷비슷한 경쟁자 생각하지만 실제 까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긴 하잖아요. 네. 그 점유율 차이가 좀 줄어들 거라고 보시나요 올해? 파운드리에서 4나노 공정을 TSMC가 하다가 삼성전자가 게이트 올어라운드 기술로 3나노로 이제 치고 들어가는데 결국은 이제 수율 싸움이거든요. 수율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데 이 수율이 많이 올랐어요. 70% 이상. 이게 70% 이상 올라왔다는 게 벌써 한 달 전 얘기인데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 기술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부분은 많이 쫓아왔다. 자, 그럼 아까 전에 연준 얘기하셔서 올해죠 이제. 금리 전망은요? 12월에 이제 FOMC가 있었죠. 네. 금리 전망은 재작년부터 제가 다 틀렸기 때문에, 네. 금리 전망은 패드와치한테 물어보시면 되는데, 패드와치가 일단 3월 달에는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보다 보면 잘 맞춘 사람 얘기를 들으면 됩니다. 그러면 금리를 저는 기가 막히게 맞춘 사람이 빌 에크만이라고 보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 10월 달에 금리가 그렇게 다시 치고 올라갈 것을 예상을 하고 8월 달쯤에 나는 미국 10년물 금리에 대해서 숏친다 라고, 그러니까 국제 가격에 대해서 숏친다고 한 거죠. 그래서 지금 금리가 3.8, 4%인데 여기서 숏을 한다고?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장기채 뭐 이런 거 많이 하셨잖아요.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기대를 아마 하셨을 건데 근데 숏 쳤는데 10월 달에 5%까지 갔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확하게 고점에서 이익 실현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빌 에크먼이 페드가 아무래도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3월에 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좀 금리 인하를 최대한 좀 뒤에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금리 동결하고 금리 인하 전까지 시장이 되게 세거든요. 과거 사례 보면 2018년 12월 20날 페드가 마지막 금리 인상을 그때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동결을 하고 2019년 7월 말에 첫 금리 인하를 하기 전까지 7월 개월 동안 되게 시장이 좋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이번에 첫 금리 인하 전까지 오히려 시장이 강할 수 있다. 근데 금리 인하는 3월이고, 미국이 그동안에 제롬 파월이 2019년대에도 19년 하반기에 3번 금리를 내려줬거든요. 네, 그런 걸 감안을 하면 10년물 국채 가격하고 정책금리가 너무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지금 3.8까지 떨어졌는데 정책금리가 5.5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낮추고 올해 3번 정도는 낮출 수 있다라는 그 말대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금리를 어쨌든 올해 낮추는 건 확실하잖아요. 네. 몇 번 낮출지 모르는 거지만 많은 분들이 기다려왔던 건데 금리 인하 시기의 주식 투자 방법은 좀 다른 걸까요? 그동안에 20년 동안에 보면 페드가 금리를 25bp 즉 0.25씩만 올렸었거든요. 2004년 6월 달부터 2016년 8월까지도 보면 25bp씩 17번을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25, 50, 그 다음에 75, 75, 75, 75, 50 이런 식으로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그렇게 올렸었고 그렇게 올렸던 게 이제 80년 초반에 있었던 그 폴 보커가 했던 부분인데 그때 고물가 시대로 돌아가서 금리 정책을 보니까 금리를 올릴 때 주가가 빠지고
네. 금리를 낮출 때 주가가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때랑 지금이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면 오히려 금리를 낮추는 시점이 이번에는 금리를 낮추니까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닌가가 아니라 금리를 낮추는 게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제 페드가 확실하게 금리를 낮춰주는구나. 그러면서 시장에 있어서는 약간은 더 힘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 모습이 2019년 하반기에도 있었기 때문에 2019년 하반기에 금리를 처음 내리잖아요. 처음 내리면 시장에 뭐야 금리 내리면 우리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금리 인하하는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언제 있냐면 닷컴 버블이 깨졌던 2000년 말에 2001년도에 첫 금리 인하를 하고 주식시장이 박살이 나잖아요. 그때 나스닥이 5100이 2003년 초까지 1100까지 다시 가요. 마이너스 80% 납니다. 그리고 2007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불거지면서 2007년 말에도 첫 금리 인하하고 2008년도에 주식시장 박살났잖아요. 그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면 일단은 경제가 무너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금리 낮추는구나. 네,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처음에는 시장에 출렁거립니다. 출렁거리는데 봤더니 아니네, 괜찮네. 이번에는 그런 시스템 위기가 아니네. 이런 게 인지가 되면요, 2019년처럼 첫 금리 인하에 놀랬다가 다시 바로 회복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금리 인하했을 때도 뭐야 또 놀래다가 다시 회복하고 세 번째 금리 인하 때는 오히려 아예 위로 신고가 내면서 뚫어버려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시장이 무너질 때라 이번에는 그러면 2019년인 때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다른 점을 판단하느냐 해서 제일 중요한 게 실업률이에요. 2007년도 말부터 그때 미국의 베어 스턴스부터 해가지고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박살이 나면서 엄청난 대량 실업자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 때도 처음 금리 인하 막 할 때 주가 확 빠지잖아요. 코로나 때 실업률이 14.8%까지 가거든요. 그렇게 실업률이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간다 싶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게 하드랜딩인가? 네, 조심해야 되지만 2019년도에도 보면 실업률이 전혀 안 올라가요. 그래서 페드가 한 4.4% 정도까지 실업률은 용인을 하고 있는데 4.4는 커녕 지금 계속 3.5에서 3.7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이 정도의 강한 고용이 있으면 하드랜딩은 없다. 그러면 실업률은 그러면 좀 우리 주식 요즘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이런 얘기 하실 수가 있어요. 실업률은 후행지표 아닌가요? 네. 그렇죠. 실업률은 후행지표, 주가는 경기의 선행지표. 네, 그래서 실업률을 보면서 투자하는 건 아닌데 실업률이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거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네. 그게 바로 고용보고서라고 하는 졸트 보고서죠. 그 매달 발표하는 졸트 보고서 보면 얼마 전까지 1년 전만 하더라도 구직자는 한 명인데 제발 우리 회사 와줘 하는 구인을 하는 회사가 2개였어요. 정말 부럽죠. 네. 한 명이 회사를 골라서 갈 수가 있으니까. 그게 지금도 아직까지 1.7, 1.6배예요. 여전히. 네. 그거 보면 실업률이 급등은 안 하겠구나. 여전히 일자리 많네요.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금리 인하 시기에 아까 말씀해주신 카카오 네이버 같은 인터넷이라든가 그동안 많이 주춤했던 바이오 같은 섹터, 성장주 섹터 오르는 건가요, 당연히? 카카오 네이버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올라갈 겁니다. 네,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금리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모든 투자 자산의 그 할인율은 금리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금리가 떨어지면 이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도 올라가게 돼 있고요. 근데 올라갈 때 못 올라오는 기업들도 예전에 많았었죠. 그 못 올라오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이냐면 최근에 미국에서도 넷플릭스는 강하게 올라왔는데 월트 디즈니 잘 못 올랐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넷플릭스가 디즈니한테 이제 밀리는 거 아니야? 디즈니는 ESPN이랑 다 합쳐가지고 2억 4천만 명 넘어서는 것처럼 보였는데 오히려 넷플릭스가 훨씬 더 강력하고 월트 디즈니가 좀 이렇게 밀리는 모습을 보이니까 못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경쟁 구도를 체크해야 되는데 카카오는 계속 무슨 단톡방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무슨 단톡방이에요? 요즘 사칭 많이 생기던데. 그런 채널 말고. 네, 우리 무슨 대학 모임부터 해가지고 맞아. 계속. 연말에는 아주 톡방이 더 늘어나서.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이 카카오에서
그 플랫폼 기업들은 결국은 광고로 먹고 사는데 작년까지는 금리가 높다 보니까 회사들이 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광고도 별로 안 했던 거죠. 그러면서 플랫폼 기업들이 다 같이 빠졌는데 금리가 떨어지고 회사들이 이제 광고 시장이 올해는 좀 회복한다 그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계속 눈을 빼앗기고 있느냐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페이스북이 주가가 박살났던 게, 뭐, 이제 다 틱톡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또 불안감 때문이었는데, 틱톡을 규제를 해주고, 인스타그램에서도 쇼츠 같은 거, 릴스인가 뭔가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다 보니까, 페이스북이 지금 160% 올랐나요? 뭐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도, 우리 이제 카카오 안 하잖아. 뭐, 딴 거 하는 게 있나 보면,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카카오 네이버도 경쟁 구도가 전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면 반드시 회복한다. 얼마까지 회복하느냐가 중요하죠. 뭐. 그렇죠. 얼마까지. 답을 주시려고요? 그런데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PER 10배 갔을 때는 와 이거는 그냥 집 팔아서 사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밸류에이션이 중요한데 네이버 PBR이 2배도 안 돼요. 그런데 올해 작년이었죠. 작년에 분기 실적 보면 계속 서프라이즈 냈었죠. 그리고 카카오는 제가 우리나라에 카카오 주주가 200만 명이나 되더라고요. 많군요. 꽤 많으셔서 제가 카카오를 계속 이렇게 팔로우업을 해드리는데 카카오가 이번에 쇄신 위원회 만들고 거기서 주가가 저는 차트를 보면 그 사람의 그 기업의 관상 안색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카카오 차트가 영 이상하길래 회사가 왜 그런가 했더니 이번에 신문기사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거죠. 그런데 대표이사가 구속되고 이런 조치가 있으면 과거에 주식을 제가 30년 하다 보니까 대표이사가 구속되면 항상 주가가 올라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투명해지는 거죠.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쇄신위원회에 김범수 의장까지 나서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사정 교체도 했고 그죠? 그런 측면을 보면 기업이 투명해지고 헛돈 쓴 것도 되게 많았더라고요. 무슨 드라마 회사 인수하면서도 고가에 막 매수해주고 그렇게 줄줄 새는 그런 밑빠진 독이었다면 이번 쇄신을 통해서 그 밑빠진 독의 구멍을 지금 다 메우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카카오도 최소한 뭐 한 8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제약바이오 쪽은요? 제약바이오는요. 지난번 제가 7월 달인가 봤을 때 하반기 시장에서 제약바이오가 빈집이라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년 하반기에 보면 바이오 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는데 바이오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조성돼야 되거든요. 바이오는 그러면 금리에 민감할까? 저는 장외 바이오 기업들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회사들이 엄청 힘들었어요. 펀딩이 안 돼가지고. 펀딩이 안 돼서 바이오 회사들이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이 코로나 때 많은 식당들이 망하면서 그동안에 유명한 맛집, 현금을 가지고 있는 맛집은 견딜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식당들이 망하면서 살아남은 식당들이 코로나 이후에 그 과실을 다 따먹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오면 올수록 핵심 오량주의 주가가 올라가는 원리를 그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허접한 바이오들 다 죽었어요. 그런데 살아남은 그 빅파마들이라든지 우리나라에 살아남아 있는 바이오들은 지금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금리도 떨어지고 이제 펀딩도 되고 펀딩이 되려면 또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옆에서 지금 막 레고캠 바이오 이런 것들 기술 수출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오고 하니까 주가가 올라가면서 인식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이오의 턴어라운드가 이제 시작됐구나 사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2025년까지 바이오장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럼 시청자분들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은 이제 결국에 어쨌든 대표님이 올해 장 뭐 좋게 보시는 건데 올해 주식 투자 유망섹터 어떤 주식 사야 되는 건가요 올해는? 21년도에 저희 주식 다 팔자 고객 받지 말자 했었던 그 3,150에서는요 물론 2021년도 하반기까지 종목장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대형주나 이래 보면 살 게 없더라고요. 살 게 없고 21년도에 하반기에 막 불을 뿜었던 위메이드 이런 거 보면 도저히 못 사겠더라고요. 그렇게 살 주식이 없었던 거에 반해서 지금은 보면요 살 주식이 너무 많아요. 소위 말해서
가치 영역에 가 있는 주식들도 그렇고, 하물며 건설주 이런 것들도 되게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얼마 전에 태형건설 부도 나오고 했었는데, 네. 근데 주택건설 시장 오늘 그 매경신문에도 나오긴 했었는데, 네, 서울에 재건축해야 되는 아파트 단지나 뭐 이런 것들, 그 재건축 조합에서 어떤 아파트한테 시공을 맡기겠습니까? 그죠? 아무래도 브랜드 탑3나 탑5 안에 있는 그런 건설사에다가 시공을 맡기겠죠.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금리는 미국만큼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도 3.3 근처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데, 이 정도 금리 수준이면 주택시장에는 약간의 훈풍이 불 것 같아요. 그런데 상업용 부동산은 여전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에 PF 해가지고 한 그런 뭐 저축은행이나 일부 증권사는 여전히 위험해 보이는데, 반면에 금리가 떨어지면서 실질적으로 뭐 건설주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신용평가회사는 금리가 떨어져야 대출을 받으면, 대출 받으려고 조회만 해도 바로 신용 조회했습니다. 뭐 문자 막 날라오잖아요. 뜨죠. 예. 신용 변동 내역을 확인하세요 하면서. 그런 회사가 우리나라에 2회사밖에 없어요. 그게 또 거의 과점화되어 있는 회사인데, 그런 회사들도 뭐 눈에 보이고, 보면 사고 싶은 주식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너무 이렇게 좀 유행을 했던 주식은 조금 제쳐두시고, 좀 가치 영역에 가 있는 주식들 잘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 신용평가 이런 쪽 말씀해 주신 건가요? 그게 다 금리랑 다 연관된 거예요. 아까 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반도체는 내년 상반기까지, 25년 상반기까지 괜찮은데, 여기서 하나 반도체가 1월 말에서 2월 달에는 한번 출렁거립니다. 특히나 짝수의 과거 5번의 짝수에 보면 1월에서 2월 넘어갈 때 설 전에 수익률이 마이너스 거의 한 5%까지 빠져요. 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반도체는 지금 당장 쫓아가지 마시고 조정 좀 받으면 사셔도 설 전에 왜 조정을? 근데 보통 뭐 세뱃돈 마련해야 되나요? 그거 팔아서? 세뱃돈 안 찾아가시나 보네요. 아니 찾아야죠. 아직 조카들이 없어서. 제가 그 코로나 전만 하더라도 저희 이제 큰 집이 김해에 있거든요. 갈 때마다 저희 아버지 형제가 6남 1녀시고 그 밑에 이제 형제들 뭐 주렁주렁 이렇게 있다 보니까 조카들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한 300만 원을 찾아가도 모자라더라고요. 요즘 10,000원짜리 한 장 주면 안 된다면서요? 안 되죠. 거기도 인플레이션이, 세뱃돈에도 인플레이션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항상 설 전에, 추석 전에 우리나라 시장의 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말 효과라고 해가지고, 주말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나. 그렇죠. 그래서, 휴일 동안. 네, 그래서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긴 연휴를 싫어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이제 현금을 아무래도 만들어 놓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9월, 10월만큼 심한 조정은 아니에요. 원래 1, 2, 3, 4월 달에 주식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튼 설 전에 주도주들도 잘 한번 밑에서 사는 전략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도주 얘기해 주셔서 2023년 상반기 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주도주는 확실히 2차 전지였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때 그걸 놓쳤던 분들은 어떤 주식을 사도 그 수익률을 따라가기가 사실 쉽지가 않았던 건데, 올해도 뭐 어떤 종목들이 막 많은 분들이 좋다고 얘기하지만 이게 주도주가 될지 안 될지 사실 지나봐야 알 텐데, 그래도 주도주가 올라가고 있을 때 이게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구나라고 좀 판단할 수 있는 만한 그런 팁 같은 거 좀 있을까요? 그게 늘 말씀드리지만 52주 신고가. 52주 신고가 나는 종목이 작년 1월달, 2월달에도 뭐 에코프로 같은 주식들이 52주 신고가가 났고요. 근데 52주 신고가라고 해서 다 쫓아 사는 게 아니라 윌리엄 오닐이 얘기했던 그 캔슬림 전략에서 C하고 A가 뭐냐면요. 그 최근 분기 수익률이 25% 이상 전년 분기 대비해서 성장을 하는가. 그리고 A가 annual earnings라고 해가지고요. 최근 5년 동안의 연간 EPS 증가율이 또 25% 정도 나오는가. 반드시 이 펀더멘털을 체크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이익 모멘텀이 있다? 하면 사면 되는 장이었고요. 작년에 뭐 2차 전지만 있었던 게 아니라 뭐 한미 반도체 같은 것도 있었고, HPSP 뿐만 아니라 또 피부 미용 기계들 또 엄청나게 올랐었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우리나라 강소기업들이 작년에 또 되게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투자할 때 정말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뭐 웬만하면 지금 앞에다가 K조선,
K 반도체, K 뷰티, K 푸드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투자자잖아요. 내 돈, 저의 소중한 고객 돈을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K가 붙는 거는 좋은데 이 회사가 정말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나? 그걸 확인을 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확인하죠? 실적이요. 아닌가요? 실적 맞습니다. 그 실적 중에서도 와, 저 회사는 매출이 10조나 나와. 근데 10조나 나오는데 겨우 1,000억 벌어. 그러면 1%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지 아닌지는 영업이익률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그 팡 기업들 그동안 10년, 20년 투자했으면 참 큰 수익이 났잖아요. 근데 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보면요, 전부 다 영업이익률이 20%가 넘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뭐 40%도 넘고, 애플도 28%, 테슬라도 뭐 16.7% 나왔다가 최근에 이제 가격이 나면서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지긴 했었지만, 정말 우리가 우리나라의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는 그런 투자 습관을 기르는 게 좋긴 한데, 이왕이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항상 영업이익률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한 어느 정도 될까? 삼성이 엄청 낮은데 애플과 항상 비교되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반도체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이클 기업이잖아요. 애플이 사이클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이클 기업이라서 이번에 하이닉스 8조 적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예 뭐 PER이 안 나오잖아요. 영업이익률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거 안 나오죠. 네. 그래서 이런 사이클 기업은 5년 평균을 내야 됩니다. 5년의 업 사이클, 다운 사이클 다 합쳐가지고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세 개 회사가 과점화돼 있고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있다 보니까 잘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이런 과점화된 시장은 영업이익률이 높거든요. 하이닉스가 평균 영업이익률이 24% 나와요. 5년치를 평균을 내보면. 그래서 2018년도에 하이닉스가 그때 60조 매출을 했을 때 20조 7천억 이렇게 영업이익률. 많이 벌었네요. 뭐 그 정도도 나오고 그래서 하이닉스가 24%, 삼성전자도 낮지 않습니다. 17% 가까이 나와요. 애플이 너무 높다 보니 이게 너무 낮게 느껴지는 건가요? 네, 너무 높아서 낮게 보이는데 우리나라 피부 미용 기계들 보면 뭐 클래시스 뭐 이런 것도 영업이익률이 거의 40% 나와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의 강소기업들한테 투자를 해주고 그 기업이 또 성장하고 그 성장은 우리가 또 같이 과실을 따먹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맞는지 영업이익률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기업 가치 성장과 주주 가치 성장이 우리나라는 다르다는 겁니다. 미국은 미국 교과서에 저는 경영학을 했고 파이낸스를 전공했잖아요. 그 파이낸스에 보면 경영의 목표는 뭐냐면 주주 가치 극대화예요. 미국채는 주주 가치 극대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주주 가치 극대화를 위해서 과연 경영진들이 일을 하는가라고 봤을 때 열심히 일을 하세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소액주주에 대한 가치를 너무 왜 소액주주 우리 회사랑 파트너라고 생각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소액주주 가치를 생각하는 기업인가 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면 기업을 키우고 기업을 성장시켜야지. 그래서 이 사업부를 물적 분할해서 상장을 시키면서 투자 자금을 받아서 뭐 이렇게 계속 성장시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이거는 기업 성장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 기업을 그 성장 사업부를 믿고 투자했던 소액주주들이 그냥 거의 닭 쫓는 개가 돼버리는 거죠. 이럴 때 물적이 아닌 인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인적 분할을 하면 그나마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자, 인적 분할을 했으니까 네가 선택을 해. 이거 할래, 이거 할래. 선택권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물적 분할을 해보니까 아예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꼭 물적 분할을 해서 상장을 해야 된다 하면 기존 주주들한테 우선 배정권을 주라는 거죠. IPO에 우선 배정권. 근데 우리는 지금 IPO 하면서 외국인한테 얼마, 기관한테 얼마, 일반 개인들한테 얼마. 그러면 그 사업부가 성장하기까지 오랫동안 키워준 그 임직원들하고 그 주주들이 사실 물 먹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기업 가치뿐만 아니라
주주 가치를 생각하는 기업인지 네. 예, 그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되고 최근에도 두산 로보틱스 상장했잖아요. 상장했죠. 예, 두산 로보틱스를 상장하던 그 주에 두산이 고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주가 박살났고 뭐 카카오뱅크가 상장했던 네. 그 주에 카카오의 고점 17만 원이 나왔었고요. 뭐 LG화학 고점도 LG엔솔이 상장했다. 2021년 1월 달 말에 고점이 나왔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꾸 우리 김 작가님이나 다른 부분들 계속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국민연금에서도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갖고 있죠. 예, 계속 국민연금 같은 곳에서 계속 주주가치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률 얘기하시면 아까 세계적인 주식 얘기하셔서 사실 세계적인 주식은 결국에는 미국 주식이 되는 거잖아요. 미국 주식은 훨씬 더 편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어떤 주식 좀 좋아하시나요? 올해? 네, 근데 미국 주식 하지 왜 그러면 한국 주식 해야 하는데 한국 주식은 세금이 없어요. 아, 그렇죠. 예, 그만큼 좀 약간 근데 저 한국 주식 해보니까 좀 알겠는 거는 벌어야 세금을 내죠. 그 부분도 엄청 중요한 얘기죠. 아니 벌고 세금 내는 게 아깝긴 하지만 네. 잃어보니까 그거 사실 재작년에 금투세 네. 도입하려고 했잖아요. 네, 네. 네, 그냥 전면 과세하는 걸로. 그랬을 때,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안 내도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5천만 원 세금 내는 사람이 겨우 0.5%밖에 안 되니까, 수혜를 보는 사람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다 수혜 본다. 이러면서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오죽하면 5천만 원도 못 버는 시장이냐고, 우리 시장이. 거의 뭐 90몇 프로가 그렇게 못 본다는 거를 국가가 인증해주는. 국가가 인정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못 버는지에 대한 그 이유부터 고치자고. 예, 거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작년에는 공매도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공매도보다도 정말 더 중요한 게 공매도의 빌미를 주는 걸 없애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툭 하면 공매도 금지, 일시적인 방편이잖아요. 그렇죠. 공매도에 빌미를 주면 안 되죠. 그래서 공매도 치기 제일 좋았던 환경이 연말만 되면 대주주과세. 네, 그것 때문에 얼마 전까지는 친인척이었어요. 친인척. 인척하고 친하세요. 누가 인척인지도 모르죠. 어디까지가 인척인지도 모르는데 친인척 합쳐가지고 뭐 얼마. 네, 그런 부분이 지금 이제 많이 개선돼서 1인당 이제 50으로 바뀌기도 했는데 그렇게 연말마다 대주주과세 그리고 또 연말마다 이 배당 소득세 있잖아요. 15.4%. 근데 이게 종합과세 합산되잖아요. 2천만 원 넘으면. 그 2천만 원도 도대체 언제 2천만 원인데. 예, 2천만 원 좀. 현실에 맞게 좀. 네, 현실에 맞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은 안 되는데 주식을 오랫동안 나는 매매 안 하고 오랫동안 가져갈래요. 그런 양질의 주주들은 배당을 받게 되면 분리과세 떼고, 이게 2천만 원 넘어서 종합과세 떼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이 얘기하니까 건강보험료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소득이 없으신 분이 배당소득세랑 뭐 이런 걸로 건강보험료가 또 갑자기 날라오고 이런 부분들을 저는 우리 투자 문화를 좀 장기화하게 하고 시장의 변동성을 없애주려면 그런 배당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좀 분리과세로 하고 건강보험료도 좀 이렇게 분리를 좀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에서는 어떤 거를? 미국 주식을 보면 참 대단한 게 카니발 크루즈 같은 회사 보면 진작에 망했어야 돼요. 네, 그 전 세계에서 카니발 크루즈가 그 어마어마한 배 있잖아요. 타이타닉 이런 그런 크루즈를 100채 이상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2등이 50채, 3등이 한 25채 이 정도였었는데 코로나 기간 때문에 손님은 없고 유지 관리는 해야 되고 엄청난 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보면 현금이 많아요. 미국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든 미국의 제1등 기업은 살리니까 그런 측면에서 미국 기업은 미국 정부가 지켜준다. 그런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나라잖아요. 뭐 you are fired. 그냥 하면 나가야 되고 그런 노동시장이 굉장히 유연하게 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오면 노동자들이 피해를 봐요. 잘리니까. 그러면 그 말은 결국은 기업은 좋아지고 그 기업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들,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유리한 시장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미국 주식이
좋긴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도 살려고 하다 보면 강남에 가서 사고 싶은데 해서 강남 부동산을 보면 비싸잖아요. 너무 비싸죠. 미국 주식도 살라고 하면 비싸고 21년에서 22년 넘어가면서 22년에 주가가 박살나서 야 이제 미국 주식 좀 사볼까 했더니 환율이 1,300원 넘어가고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살려고 해도 1,100원 하다가 1,300원이 되니까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죠. 요즘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 올해 뭐 하반기 내년에 환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 네. 지금 미국 주식 사서 올라도 한 차선 봐버리면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미국 주식이 싸졌을 때 살려고 보면 환율이 높아서 또 못 사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긴 한데 미국 주식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S&P 500만 하더라도 되게 좋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거 아직 안 올랐네. 네,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 중에 하나 예를 들면 미국 주식이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번에 그 비트코인 얘기하면서 비트코인도 이제는 ETF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제가 봐도 허용해 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면 되게 얄미운 게 우리가 주식이든 뭐든 해가지고 곱하기 2배짜리 3배짜리 밑으로 2배짜리 3배짜리 ETF 막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근데 그 ETF 운용사 블랙락이라든지 뱅가드, 스테이스트리 이런 회사들은 그 안에서 누가 돈을 벌든 그냥 카지노였어요, 보니까. 그냥 카지노를 운영하는 회사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옛날에 피터 린치 시절만 하더라도 피델리티 자산운용이 전 세계 1등이었는데 지금은 블랙락이 피델리티 자산운용의 시가총액이 거의 7배예요. 계속 커지고 있어요. ETF는 계속 성장하니까. 우리나라도 작년에 보면 2차전지 좋아? 2차전지 ETF 만들고 2차전지 뭐 인버스도 만들고 막 이것저것 막 만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면 미국의 블랙락 같은 회사는 저는 보면 30년 뒤에 애플은 망할 수가 있어도 블랙락은 안 망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미국 주식 너무 많이 올란 거 아닌가. 네. S&P 500 벌써 4,800인데 네. 이름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올라가는 회사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11월 달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 작가님은 살 많이 쪘습니다. 예. 위고비요? 예, 위급이 싹 센다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저도 이제 좀 살 쪄가지고 살 빼야 되는데 근데 일론 머스크 보니까 20kg 가까이 싹 빼고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서 나 비만 치료제 해가지고 이렇게 살 뺐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도미노 피자, 코카콜라, 펩시콜라 이런 주가들이 박살이 났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시장에 이제 기회가 있는 건데, 아니, 비만 치료제를 누가 많이 처방을 받는가 보면, 비만 치료제 그거 되게 비싸거든요. 그렇죠. 네, 비싸요. 네. 그래서 어디서 처방을 많이 받나 봤더니, 뉴욕에서도 그 센트럴 파크 웨스트 어프인가 뭐, 거기 되게 부자 동네에 있는데, 거기가 처방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요. 돈이 많으니까. 그러면 피자 매출에 영향을 줄까요? 그런 이제 부자들이 주식으로 뭐 피자랑 맥도날드나 버거킹. 딴 걸 먹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때문에 도미노 피자 빠지고 버거킹, 맥도날드 주가 빠지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오바다는 거죠. 심리적인. 네, 심리적인. 우리가 너무 상상을 너무 멀리 간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보면 미국 시장에도 보면 항상 보면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음식료가 조금 올라오고는 있는데 여전히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아직까지 고점까지 많이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나이키나 아디다스 이런 회사도 보면 뭐 룰루레몬도 있긴 하지만 그동안에 중국에서 지나치게 재고가 많았었어요. 그 재고가 이제는 거의 다 소진이 됐고, 그 재고가 소진된 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디다스나 나이키에 대한 OEM 공정이 우리나라 회사가 OEM을 해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회사의 공장 가동률을 보면 되는데 최근에 공장 가동률이 95%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재고떨이가 다 끝났구나. 그런 거를 보면 미국 시장에 아직까지도 많은 기업들이 사서 먹을 룸이 있다. 어떻게 보면 음식료는 약간 소비재 위주로 말씀해 주셨는데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런 종목들은요? 이미 너무 많이 오른 건가요, 그냥? 사실 뭐 엔비디아 저희도 되게 좋아하기는 했었지만 엔비디아가 지금 500불인데요.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성장주가 어떨 때는 PER을 70배 받아도 주가가 올라가는데
어떨 때는 PER이 30배, 25배가 돼도 안 올라가요. 얼마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 같은 경우가 PER 10배까지 떨어졌다 했잖아요. 너무 성장성에 이제 꺾이는 거 아닌가.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났을 때 PER이 꺾이고,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사이클이 있다 보면 너무 이번에 많이 매출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익이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항상 주가가 빠지는 해가 이익이 가장 많이 나올 때 주가가 빠지거든요. 2018년도에도 그랬고 15년도에도 그랬고 21년도에도 그랬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엔비디아의 지금 PER이 많이 떨어졌어요. 26배, 7배밖에 안 해요. 그거 뭐 되게 싸 보이잖아요. 싸 보이는데 엔비디아가 여기서 왜 못 올라올까? 라고 보면 AMD, 최근에 인텔 이런 데들이 주가가 쫙 올라오고 있거든요. 거기서 과거에 이제 반도체의 역사를 보면 인텔이 잘하다가 또 AMD가 잘하다가 지금은 뭐 엔비디아 천국이 돼 있는데 그런 데에서도 또 경쟁자들이 열심히 또 머리 싸매고 만들어내고 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엔비디아 500불은 여기서 지금도 사도 됩니다라는 얘기는 못 하겠어요. 나머지는요?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 좋게 보시는 건 없나요? 제가 약간 좀 보수적이라서 저는 무릎에서 사고 어깨만 되면 아마존은 좀 덜 오르지 않았나요, 이 중에서? 아마존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제가 신문을 계속 읽다 보니까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그렇죠? 그래서 저만 안 쓰고 있었더라고요. 혹시 저 알리 써봤습니다. 써보셨는데 안 쓰시는 건가 봐요, 이제. 몇 개 그냥 써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 크리스마스 때 진짜 이거는 써봐야 되겠다 해서 써보고 주문을 하는 게 지금 이제 주문이 다 왔어요. 보니까 아니 이거 쿠팡에서 11,000원 주고 샀던 게 1,600원 해서 사봤더니 똑같더라고요. 이래서 알리익스프레스랑 테무가 시장을 급속하게 장악을 하고 있구나 하는데 지금 미국에서 테무가 또 되게 잘 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마존이 여전히 전자상거래에서는 영업이익률이 사실 얼마 안 나와요. 2% 막 이렇게 낮게 나오는데 클라우드에서 물론 성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전자상거래가 그래도 최소한 이 적자를 보면 안 되는 건데 알리익스프레스랑 테무가 잘못하면 페이스북을 위협을 했던 틱톡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존 다 팔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봤더니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 이제 한국의 이제 작년에 가장 뜨거운 2차 전지는 올해 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예전에 제가 썼던 투자의 본질에서 책이죠. 제가 주식 투자란 무엇인가? 주식 투자란 대중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 가치 변화에 내 돈을 투자하고 그리고 내가 투자한 자산의 변동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위험 관리를 하는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요. 대중들이 인지하지 못하다는 이 부분이 사실은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대중들이 다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겠죠. 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30년 주식을 하면서 이제는 확고한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는데 대중들의 기대가 너무 낮을 때 그럴 때 주식을 사고 대중들의 기대가 높아지면 파는 그런 전략을 쓰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2차 전지 부분에서는 여전히 좀 기대치가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기대치가 높은데도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작년에 엔비디아가 그랬죠. 엔비디아가 350불에서 130불 갔다가 다시 350불 왔는데 EQ 가이던스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실적 발표에서 우리 다음 분기에 매출이 50% 성장할 것 같아. 그러면서 주가가 기대치보다 더 높은 뭐가 나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기대치보다 높은 게 뭐가 있었지 보면 재작년 11월 달에 출시됐던 챗GPT. 그런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패러다임 변화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기술 혁신이 빵 나오면서 거기 최대 수혜가 엔비디아였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다가 그런 게 나오니까 주가가 130불 찍었던 주가가 500불을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도 그런 새로운 뭔가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뭔가가 나와야 됩니다. 자, 나오면 첫 번째는 최근에는 원재료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서 리튬 가격만 하더라도 60만 위안 하다가 지금 8만 위안까지 빠져 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 보면 4만 위안이었어요. 그러면 그까지 빠지는 거 아닌가 뭐 걱정하고 있는데 이 원자재 가격이 드라마틱하게 반등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보면 또 하이브리드가 잘 팔린다 그래요. 그런데 신차 판매 동향, 전월 판매 동향을 봤더니
전기차가 의미있게 올라가고. 네, 올라가고 있다든지 그런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뭔가가 나와야 됩니다. 그때 주식을 사도 늦지 않습니다. 챗GPT랑 엔비디아 얘기해 주셔서 궁금한 한 가지가 작년에 어쨌든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오른 데는 챗GPT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당연하죠. 그러면 앞으로도 새로운 뭔가가 생길 텐데 챗GPT 같은 것들은 뭐 매달 나온 건 아니지만 몇 년에 한 번씩 나올 거잖아요. 이게 진짜 대중화됐을 때는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어디가 오른다라는 거를 좀 어떻게 추적할 수 있을까요? 연결성 같은 거랄까? 챗GPT가 이제 대중화가 되고 사람들한테 많은 인기를 끌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굉장히 급등한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그러니까 챗GPT가 오른다 해서 모든 회사가 다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그래서 챗GPT가 처음에 나왔을 때, 와, 이게 뭐지? 저 같은 경우에는 주식 자료를 되게 많이 만들잖아요. 예, 투자 설명회 자료도 만들고 시장 전망 자료를 매달 만드는데 삼성전자의 과거 10년치 매출 추이와 영업이익률 추이를 알고 싶은데 네이버 검색 들어가가지고 일일이 찾는 게 되게 힘들었는데요. 요즘 네이버에서 나온 하이퍼클로바 X, Q 거기다가 삼성전자 과거 10년치 매출하고 영업이익률 얘기해줘 하면 한 5초 뒤부터 쫙 나오죠.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뭐 그림도 그죠? 뭐 창작해서 그림도 하고, 뭐 시도 지어주고 하는데, 우리가 작년에 뭐 초전도체 이런 테마도 있었지만, 정말 크게 가는 주식이 어떤 거냐면 상상이 안 돼야 돼요.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 확산되는 거냐에 대한 상상이 안 돼야 되는데, 챗GPT나 이런 걸 쓰는 분들 보면, 1년 사이에 또 버전업이 엄청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보여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죠. 이런 것도 돼. 텍스트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말로 물어봐도 말로도 대답해 준다고 그러고 그런 걸 보면 애플이 아니라 삼성의 갤럭시 24가 올해인가에 처음으로 챗GPT 같은 AI 기능을 탑재해서 나온다고 하거든요. 맞아. 이런 식으로 확산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떤 기업이 혜택을 보는가 보면 AI가 사실 거의 데이터를 노가다처럼 막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GPU가 제일 많이 사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었고 GPU만 좋으면 뭐냐 메모리가 후진데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에서 HBM3 같은 게 만들어져서 그 병목 현상을 또 없애주는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그렇게 예전에 뭐 테슬라가 전기차 했을 때 그러면 그 안에 배터리가 제일 중요한데 배터리 전 세계 1등은 누구지 했을 때 그때 LG화학 SDI였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기술 혁신이 나왔을 때 그 밸류 체인을 빨리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 우리도 만들 수 있어 하면서 이놈 저놈 다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 이놈 저놈 다 만드는 게 어떤 거냐면 블랙박스,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예, 그 다음에 LED, 뭐 조명 같은 거 중국에서 아주 싸게 잘 만들어 주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경쟁 구도가 저는 그래서 항상 제일 먼저 중국을 생각해요. 중국이 이거 만들 수 있냐 없냐. 예, 그걸 보면서 중국이 못 만들고 중국이 못 만들도록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GPU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반도체 밸류 체인은 아예 중국이 못 만들게끔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수혜 종목들을 발굴하는 거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를 말씀드릴게요. 그냥 HPSP라는 회사가 주가가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거기도 보면 영업이익률이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그 수업 고압 방식의 어널링이라는 게 열 방식의 어널링을 하다 보면 이렇게 평평하게 펴주는 기능이 열을 너무 강하게 쓰면 이게 더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수소 고압 방식으로 하는데 그게 TSMC라든지 그런 파운드리 비메모리 쪽에 들어가다가 이게 괜찮네? 그러면 메모리 쪽으로까지도 확산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엔비디아의 GPU가 잘 된다 하면 빠르게 그 밑에 밸류 체인을 쫙 보면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그게 주식시장이 참 빨라요. 그런 것들이 작년에 보면 52주 신고가 내면서 다 내가 수혜주야라고 다 알려줍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요 국면에서 여기서도 사도 되는지 안 되는지가 그렇죠. 중요한 건데 그때 중요한 게 바로 그 경쟁 구도라는 거죠. 얘밖에 못해? 그러면 우리가 프리미엄을 주고 사야 되는 그런 거죠.
지금 한국에 현대차, 기아가 있는 자동차 섹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자동차는 네. 작년 상반기, 재작년 현대 기아차가 안 좋을 때 일단은 CEO 밸류가 중요한데 정의선 회장님이 참 세련되게 잘한다. 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자동차 작년 연간으로 보면요. 전 세계에서 자동차 1등은 도요타가 제일 많이 생산했습니다. 네, 1000만 대 넘고요. 두 번째가 폭스바겐 그룹. 네, 폭스바겐 그룹이 거의 900만 대 가까이. 그리고 세 번째가 현대기아차예요. 저는 정말 이 기사를 보면서도 작년 내내 야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현대기아차의 영업이익률이 뭐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기아차의 영업이익률이 테슬라를 제끼고 네,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현대 기아차의 20년 차트랑 현대 기아차의 재무제표에서 영업이익률하고 보시면요. 영업이익률하고 주가랑 똑같이 가요. 네, 그런 측면이 차정장세가 있었던 2011년도에 그때 당시에도 현대 기아차가 보면 영업이익률이 10%가 넘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현대 기아차가 차를 잘 만들었었나? 네. 뭐 이런 생각이 드시죠. 제네시스 브랜드는 2015년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제네시스도 없었는데 현대기아차는 뭐 때문에 그렇게 영업이익률이 좋게 나왔지? 원엔 환율이 1,500원이었어요. 2008년 금융위기 있고 나서 원엔 환율이 그 2007년도에 네. 최근에 일본 여행 갔다 오셨나요? 네. 올해 갔다 오셨죠? 작년에. 원엔 환율이 740원 갔었어요. 그때는 2007년도에 740원 하던 게 1,500원이 되니까 말 그대로 7,400만 원짜리 일본 차가 1억 5천이 되는 겁니다. 그 혜택을 현대기아가 누리면서 엄청나게 주가가 좋았었는데 2012년 하반기부터 원엔 환율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흔들리기 시작하고요. 네. 2013년도에는 또 삼성동 땅을 3조짜리를 10조 5천억에 사면서 또 거기서 한 번 더 얻어맞죠, 주가가. 그러면서 이제 박살이 나면서 계속 영업이익률이 2%대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영업이익률이 10%, 11%까지 올라왔는데 환율이 계속 떨어지네요. 원엔 환율이 이번에 850 찍었잖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원엔 환율이 최근에 900원 선으로 다시 회복을 해서 이 900원 선으로 회복하는 이 반등이 나오자마자 현대기아차가 최근에 쫙 올라온 거였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대기아차의 영업이익률에 가장 영향을 주는 거는 원엔 환율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엔 환율이 900원 초반까지 다시 반등이 들어갔는데 여기서 900원대만 뭐 유지를 해줘도 되는데 이게 다시 이제 밑으로 흘러내려가면 또 이익 실현하시고 900원 위로 올라오면 지금까지 현대기아차가 PER 이번에 3배, 4배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빠르게 올라왔던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현대기아차는 원엔 환율을 보면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조선 좋게 보신 분들 좀 생각보다 많던데. 예, 조선이 그동안에 양치기 소년이었잖아요. 조선 뭐 수주를 또 싹쓸이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고유가가 되니까 또 LNG선, 네. 그러면서 조선주 투자했다가 태조 이방원에서 조가 조선이었어요. 네. 근데 실적 나오니까 실적이 계속 박살. 왜 박살 나나 했더니 저가 수주인데 원자재 가격은 또 올라가지고. 마진이 안 나오니까. 거기다가 뭐 또 하나 더 있죠. 사실 이 울산이라든지 거제도 이 조선에 종사하시던 분들이 많이 빠져나왔고, 예, 평택 공장으로 많이 가셨어요. 예, 평택 공장에서 삼성 공장 하는 게 훨씬 더 직업적인 안정성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좀 복귀를 못 하시는 경우가 좀 있긴 한데, 어쨌든 21년도에 수주를 했던 게 이제 24년도에 배가 인도가 됩니다. 배가 인도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게 매출하고 이익이 잡히거든요. 물론 이제 공기에 따라서 분할해서 그러니까 매출을 잡긴 하지만 인도 시점에서 가장 많이 이제 매출과 이익을 잡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환율도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1280원대 환율이면 환율도 괜찮고 저가 수주가 아니라 제값을 받고 수주를 한 배들이 인도되고 있고 원자재 가격도 최근 1년 사이에 또 많이 떨어졌고 그런 차원에서는 제가 아까 올해는 살 주식이 너무 많다 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익이 올라가고 영업이익률이 높아지면 주가도 반드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조선주의 반등도 기대할 만하다. 작년에는 이제 예금 맡기신 분도 많았잖아요. 네. 올해는 예금, 뭐 채권, 주식, 금, 달러, 다양한 자산 어떤 자산 좀 늘려한다고 보시나요? 당연히 올해는 주식인가요?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밸류에이션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나마 지금은 아직까지는 PBR 0.95예요. PBR 1배를 2,700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나마 아직은 2,700 미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에 제가 그 자산 배분에 대한 원칙을 적어놨는데 0.9 밑에서는 그냥 99%예요. 0.9배 밑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아직까지 0.95배 이러고 있는데 주식에 대한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게 맞는데 이 설 전후로 해서 시장이 좀 밀린다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현금 비중을 좀 높이셔도 되고 근데 여기서 1년짜리 적금 이런 건 들지 마세요. 또 돈 빼서 주식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도 미국에 보면 MMF 잔고가 막 급증하고 있어요. 네. MMF는 언제든지 돈 빼서 채권을 사든지 주식을 사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1년이 지나면 이게 금리가 떨어지면 왜 주가가 또 오르냐면 재작년 11월 달에 레고랜드 사태 있고 뭐 했을 때 네. 우리나라 은행 금리 되게 좋았잖아요. 네네. 적금할 때 뭐 거의 5%짜리. 근데 1년 지나고 보니까 이제는 뭐 3.5, 3 툭툭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야, 이 돈으로 예금 넣어봐야 이자 얼마 못 받는데 하면서 주식을 쳐다보게 돼요. 네. 주식 쳐다보면서 아니 이 주식으로 그냥 KTNG 사가지고 배당 뭐 5% 받는 게 낫겠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네. 네, 그러면서 이제 주가에 대한 매수세가 많아지기 때문에 일단은 설 전까지 현금을 조금은 확보를 하되 절대 레버리지는 하시면 안 되고 현금을 확보하고 설 전후로 다시 또 지르자. 네, 지르면 어떻게 되냐면 4월 달에 배당금이 제일 많이 들어와요. 2023년에 4월 달에 배당이 한 30조 나왔을 거예요. 그 돈으로 또 다시 주식을 사다 보니까 네. 4월, 5월 시장이 좋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설 때 전후로 주식 그때 다시 담아서 한 4월 말에서 5월 달에 파는 전략. 괜찮아 보입니다. 올해 6월까지가 공매도 한시적 금지 아닌가요? 6월 달에까지 공매도가 금지인데요. 네. 요 얘기를 꼭 제가 드리고 싶은데, 공매도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동안에 뭐 주식농부 박용욱 회장님이라든지 네. 제 주변에 많은 주식 부자들 보면 그분들이 공매도로 돈을 벌었냐면요. 공매도로 돈 번 거는 없어요. 다 매수 포지션으로 돈을 번 거였고요. 그래서 공매도를 못하기 때문에 나는 돈을 못 번다. 그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공매도 때문에 올라갈 시장이 못 올라간다?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작년에 경험했잖아요. 작년 23년도에 7월 26일 날 네. 공매도 스퀴즈가 나면서 완전히 2차전지 관련된 주식들이 오버슈팅 했잖아요. 공매도 그때 하던 그 홍콩에 있던 매니저도 많이 잘렸어요. 많이 잘렸습니다. 그냥 그런 것처럼 주식시장에 레버리지를 쓰는 두 주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레버리지, 내 돈보다 더 많이. 그게 신용을 쓰는 사람, 네. 내 돈보다 돈을 빌려서 쓰잖아요. 그거 신용이에요. 그 다음에 주식을 매도 때리는 사람, 나는 주식이 없는데 빌려서 때리니까 네. 그것도 레버리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 레버리지 포지션들이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가격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가격 발견에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근데 이 두 세력이 언제 터지냐면 장이 좋을 때는 공매도 세력이 터지고요. 장이 안 좋으면 신용을 쓴 사람이 터지는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은 우상향이에요. 그래서 신용이 20조 그리고 공매도는 10조 해서 신용의 규모가 더 많은 이유가 올라가는 거에 배팅해서 돈 버는 게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월 달에 그런 부분이 있고 6월 달 공매도가 다시 풀리는 거랑 상관없이 7, 8, 9 특히나 7월은 좋은데 8, 9, 10월 달은 항상 전형적으로 장 빠지는 장이기 때문에 공매도와 상관없이,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려야 되냐면 그때 6월까지인데 또 연장해 준다 이럴 수가 있거든요. 네네. 아, 연장해 주니까 이제 장 안 빠지겠구나 이래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공매도 너무 크게 신경 쓰진 말자. 네. 네. 자, 근데 이제 2024년에 이제 뭐 대표님 말씀 듣고 이제 주식 살려는 분들이 사실 뭐 그렇게 많은 분들이 현금이 늘 가득 차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지금 현금은 사실 거의 없는 상태인데, 그럼 당연히 물린 주식을 좀 정리할 것들, 뭘 정리하고 말 건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 좀 기준점이 있을까요? 물린 주식 좀 어떻게 해야 될까? 뭐가 물렸는지도 모르는데 되게 현명한 대답이 있다. 오늘도 저희 회사에 네네. 어떤 새로운 분이 찾아오시면서 네. 그동안에 2, 3년 해보니까 네. 이거는 일반인이 그냥 유튜브나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 벌 수 있는 시장이 아닌 것 같다. 네, 그러면서 저희 회사 이제 맡기러 오기는 하셨는데 제가 그럽니다. 정말 오신 게 다행이라고 얘기해요. 네. 어떤 의미시죠? 예, 왜 다행이냐고 하냐면 저희 회사에 좀 큰 자금을 맡기신 회장님도
한 3, 4년 동안 정말 책도 많이 보시고 정말 공부 열심히 하셨는데 그 회장님이 작년에 추석 때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자기가 프로 골프를 데리고 내기 골프를 치는 거나 똑같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빨리 깨달으신 분들은 그나마 예, 그렇게 간접 투자를 하시는데 오늘 오신 분도 이렇게 계좌를 보여주시거든요. 네. 보여주시면 포모 현상에 뭐 그분 누군지 모르니까 어떤 게 그렇죠. 그분 딱 봤을 때 어떤 주식을 정리했어야 됐다 이런 게 뭐였나요? 이분도 작년에 포모 현상으로 이런 주식들을 저 위에서 비싼 가격에 샀구나. 2차전지 좀 비싸게 사셨구나. 아이고. 그나마 또 절반은 그나마 뭐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또 우량주들도 있는데 절반은 포모 주식이었어요. 그런 거를 보면 밸류에이션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사실. 네, 내가 사는 시점에서 삼성전자라고 해서 다 좋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산 가격에 따라서 네. 좋고 싫고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위대한 기업을 그러니까요. 아무리 잡주도 돈 벌면 우량주지. 위대한 주식이죠, 뭐.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려면 어떻게든 좀 싸게 사야 되고요. 근데 이 과점화되어 있는 시장에 주식을 투자하는 게 좋은 게 과거 역사를 보면 돼요. 과거 역사를 보면 이 주식은 이 정도에서 사면 먹고 이 정도에서 팔면 된다라는 게 나오는데 너무 신성장 주식이잖아요. 그런 거는 좀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2차전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2차전지가 이번에 처음으로 주가가 올라갔나라고 보면 아닙니다. 언젠가 같으세요? 몇 년 전에 올랐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게 코로나 때 저희도 뭐 많이 사고 했을 때지만 훨씬 전에 2009년, 10년, 11년 요때 있잖아요. LNF가 그때도 거의 30배 올랐어요. LNF 잘 아시잖아요. 예, 최근에 에코프로는 올라가는데 LNF는 왜 못 올라가지? 그랬는데 그때는 스마트폰 혁명 때문에 올라갔었어요. 이 스마트폰 혁명이 2007년 6월 달에 애플의 아이폰이 나오고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가 2010년 10월 달에 막 나오면서 스마트폰 혁명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글로벌 1등이 되는 LNF 맞나요? 네, LNF 맞습니다. 2008년도에 박살 났다가 2009년, 10년, 11년에 또 올라가는데 2004년도 8월에 1,390원 하던 게 2009년에 41,000원까지 갔었네요. 네, 그렇죠. 그때도 이렇게 30배나 하는데 중요한 거는 2012년, 13년, 14년을 거쳐가면서 그 4만 얼마를 갔던 그 주식이 마이너스 89%가 나요. 그게 언제든지 그렇게 성장주도 조정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왜 조정을 받았을까? 스마트폰이 갑자기 안 팔렸나? 스마트폰은 신기루였나? 2013년도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전 세계 1등이 되거든요. 중국에서도 24% 점유해요. 근데 정작 2013년도에 주가가 박살이 많이 납니다. 나는 이유가 적자가 나서 그래요. 2013, 14, 15, 16까지 2차전지 관련주들, 에코프로, LNF, 일진머티리얼 뭐 이런 회사들이 전부 적자였어요. 그래서 핸드폰은 사이즈가 커지고 그죠? 배터리 용량도 더 커졌고요. 폴더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여기 양쪽에 2개가 들어가요. 근데 지금 핸드폰에 2차 전지로 돈 번다는 소리 못 듣고 계시죠? 그리고 언젠가부터 지금 제 가방에도 보조 배터리 보면, 보조 배터리는 보면 샤오미, 이름도 없는, 보면 전부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배터리, 이거 신뢰할 수 있어.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해서 아예 충전기 두고 다니고. 정품 충전기 두고 언제든지 꽂을 수 있게. 그런 거를 감안을 하면 LNF도 그렇게 89% 빠졌다가 그러고 나서 이번에 2016년 저점 대비해서 또 30배가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주는 무조건 이 살 기회를 안 주고 계속 올라갈 거다. 그렇게 마음을 조급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아무래도 한국의 증시는 한국의 수출 데이터랑 굉장히 연동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국 수출 데이터는 좀 요즘에 어떤 상황이고 이게 이제 투자 포인트 같은 거 있을까요? 올해? 우리가 고물가 시대를 거쳐갔을 때 주가는 어떻게 되나 우리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너무 막 힘들어 했었잖아요. 근데 고물가를 거쳐가면요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그죠? 양극화가 왜 심해지냐면요 고물가를 거쳐가면서 자산을 가진 자산가들은 더 부자가 되고요. 맞아요. 예, 자산이 없는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물가만큼 월급이 안 오른다 그러잖아요. 그러죠. 예, 그래서 나의 노동소득은 계속 가난해지고
자산가들은 갖고 있는 자산 가격이 물가를 다 반영하면서 올라가서 양극화가 심해지거든요. 자, 이걸 갖다가 주식 투자로도 생각해 보면 최근에 매그니피선트 7이라는 이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제가 보잖아요. 23년도에 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요. 전부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이에요.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인데 그 메타 같은 주식을 보면 인건비가 비싸지고 하니까 사람을 많이 잘랐잖아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그동안 2년 동안에 사람 많이 잘랐어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 때도 그렇고 한 100명이 일하다가 한 10명 없어도 잘 돌아가요.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보면 매출은 두 자릿수로 올랐는데 코스트가 한 4%밖에 안 올랐어요. 4%밖에. 그런 식으로 영업이익률도 좋아지고 하면서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 고물가 시대를 거쳐가면 최근에 물가 보면 다 올랐잖아요. 다 오르고 과자 가격이나 뭐 빵 가격이나 이런 거 다 올랐습니다. 저희 회사 앞에 있는 칼국수집 이런 거 다 올랐어요. 안 내려가잖아요. 안 내려가는데 언젠가 경기가 좀 슬로우해진다 하면 곡물 가격 이런 거 확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가격은 올려놨는데 코스트가 떨어지면서 주가가 또 오르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동안에 고물가가 우리나라 수출에 어떻게 영향을 주냐면 다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데 가격을 다 올려서 수출을 하게 되고 고물가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제가 어릴 때 그 고등학교 때 당구비가 150원이었다가 200원 아니 150원이 200원이 되면 33% 증가잖아요. 딱 한 달 정도 당구장이 약간 가면 자리가 있네. 썰렁하다가 다시 또 돌아오죠. 예, 딱 2달 지나니까 꽉 차요. 그리고 담배 태우시는 분들도 보면 2,500원 하다가 4,500원 됐는데 이야, 저 담배값을 내고 담배를 필까 했는데 떨어졌다가 다시 또 돌아오죠. 다 회복하잖아요. 그래서 이 물가에 우리가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익숙해지고 나면 결국은 수출이 늘어나고 수출 늘어난 것만큼 주가가 올라가고 그런 현상이 올해하고 내년에 우리나라 수출에 굉장한 상승, 증가율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좀 어떤 데서 플러스가 유의미하게 날까요? 어쨌든 한국 수출 데이터가 좋게 나온다고 보시는 것 같고. 근데 그 알리익스프레스를 제가 써봤다 했잖아요. 야, 이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결국은 더 싼 걸 찾는 예, 그쪽도 굉장히 볼륨이 커지고 있고 반면에 물가를 올려도 예를 들면 샤넬백은 재작년에도 1년에 4번씩 가격을 올렸잖아요. 얼마 전까지 600만 원이었는데 1200만 원 목 돼 있더라고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면서 야, 그 1200만 원 언제적 얘기인데 이러실 수도 있어요. 맞아. 네. 여기서 이제 하나 힌트가 제가 22년도 고물가 시대에 명품 기업을 사라고 그때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 명품 기업이 뭐지? 대체 불가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라는 거죠. 그러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왜 두 자릿수 대의 매출 성장이 나왔을까? 어도비도 그렇고 무슨 우리가 넷플릭스도 가격 최근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가격 올려도 어떡할 거예요? 9,000원 내다가 만 원 내라면 내야죠. 유튜브도 최근에 올렸죠. 유튜브도 올리고. 프리미엄 올렸어. 네, 그런 식으로 그렇게 물가 상승을 전가시킬 수 있는 기업. 그런 기업들의 주식을 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얘기해 주셔서 올해는 대선이 있잖아요. 바이든, 트럼프 당선에 따라 국제관계나 오르는 주식 당연히 달라지는 거겠죠? 네, 저는 올해도 트럼프 스트레스가 주식시장에 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16년도에 트럼프와 힐러리 그때 당시에 맞아. 네, 대결 구도를 그때 봤었고요. 그때 당시에 트럼프가 2016년 11월 8일 날 선거에서 당선이 되고 시장이 깜짝 놀라서 확 빠집니다. 맞아요. 그리고 다시 랠리가 왔었는데 그러면 왜 시장이 빠졌나? 최근에도 제가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하고 다니는지 최근에 보니까 무시무시하더만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일단 무조건 관세 10%씩 다 때린다. 네. 그 관세를 때리면 소비자 물가가 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가 공포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10% 올라간 그 관세를 완충하기 위해서 힘이 없는 기업인 경우에는 그 미국의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야 이번에 관세 10% 올랐으니까 너네가 공급하는 가격을 10% 낮추라 이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다 감안을 하면 야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또 시장이 크게
떨어질 수도 있겠네.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당선이 되고 나서 2017년 장이 되게 좋았어요. 2018년 초까지 되게 좋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참 보면 견제가 서로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미국이 공화당의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2년 뒤에 반드시 하원을 민주당으로 바꿔버리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견제가 되게끔 해서 너무 지나치게 독단적으로 못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4년 만에 잘리고 바이든이 됐을 때 이제는 민주당의 바이든이 됐으니까 이런 무역 분쟁 이런 게 없어지나 보다 했더니 더하였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큰 정책 노선은 변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단지 트럼프가 워낙 이렇게 그게 약간 매드맨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미친놈 전략. 네. 미친놈 전략을 쓰면서 워낙 말을 세게 하기 때문에. 전략이 있겠죠. 세계의 대통령인데. 네. 그래서 그 심한 말에 주식시장은 일단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보고요. 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든 설사 저는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해도 주식시장은 올해 연말 11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또 랠리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해 주신 거 좀 정리하는 질문 두세 가지 드리고 마칠까 하는데요. 그러면 2024년에 종잣돈 한 1억 정도 있으신 분들은 좀 어디 어떻게 좀 투자하면 좋을까요? V시그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예 ETF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 퇴직연금 ETF 이런 것도 자문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저도 퇴직연금 제 IRP 계좌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 달 전에 바이오를 넣었어요. 코덱스 바이오 기업을 투자를 저는 잘 하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신약 개발하는 이런 바이오 주식들이 올해 굉장히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바이오 ETF 하나 넣었고요. 그 다음에는 반도체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끌고 가야 된다. 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이익 실현했다가 2월 중순에 다시 사는 전략. 이익 실현은 100% 다 하시면 안 됩니다. 20%, 30%만 이익 실현하셨다가 다시 반도체 ETF를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나치게 좀 많이 빠져있는 가치주의 영역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하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도 5월달까지는 괜찮은데 5월에서 10월달까지는 좀 안 좋게 보기 때문에 5월달까지는 지금 미국의 러셀 2000이라는 중소형 지수도 최근 3개월 보면 매그니피센트 7 이런 종목보다도 더 아웃퍼폼 하거든요. 그런 흐름이 올해 상반기 한 5월까지는 중소형주도 나름대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소형 ETF 이런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대표님은 거의 한 3에서 6개월에 한 번씩 뵈고 있으니까 올해 좀 마지막으로 2024년 주식 투자 포인트랑 눈여겨야 될 변수 한번 찝어주시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좀 어떤 전략 시장에 대응해야 하는지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2016년 대선 때도 보면 2월 달에 플래시 크래시라고 해가지고요. 미국의 금리가 3%를 터치하니까 시장이 한번 확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6월 달에는 브렉시트라고 영국이 갑자기 EU에서 탈퇴한다라고 하면서 또 한번 확 빠졌었고요. 그런 것들이 다 예측이 가능했냐면 전혀 예측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투자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고 이 기업이 지금 가격이 얼마인데 2년, 3년 내가 투자하는 기간 동안은 얼마 갈 거야 라는 그런 투자에 대한 믿음과 공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런 눌림목에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1월 달에는 친중 성향의 대만 정부가 탄생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른 또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을 수가 있고 미국의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누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올해 5월, 6월 달에 그런 부분이 확정되는 데까지 또 노이즈가 있을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총선 4월달 이후로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아무래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요. 상업용 부동산은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노출이 되어 있는 일부 저축은행하고 증권사들 그런 식으로 조심하면 될 것 같고요. 큰 은행들은 오히려 리스크 관리가 너무 타이트하게 그동안 이루어져서 큰 은행으로 이렇게 번지는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계절적으로 5월에서 10월, 특히나 여름 8, 9, 10월 달 그럴 때는 조금 주식을 쉬어도 되고요. 미국의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날 다시 주식을 또 투자하시는 식으로 크게 그렇게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과는 또 3에서 6개월 사이에 꼭 좋은 시간 한번 마련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김작가TV 새해 첫 방송이니까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새해 인사 한 번만 해주신다면요. 경제 유튜브 채널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며 우리 김작가 TV에 첫날 이렇게 나오게 돼서 제가 그나마 기쁘는 거는 드디어 이제 김작가TV도 올해 2월에 드디어 이제 200만 구독자를 아마 달성하지 않을까. 이제 재테크에서는 이제 원래 슈카월드랑 이제 3% 딱 2개 채널만 했었는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영상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김 작가가 독보적인 것 같아요. 아니. 아닙니다. 네. 올해 뭐 청룡의 해라고 하는데요. 네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18번 노래가 비상입니다. 임재범의 비상. 네. 네, 한곡 하시게요?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오늘은 노래는 못 하고요. 네, 올해는 정말 청룡처럼 비상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결국은 내가 투자를 통해서 뭔가 행복한 상승을 하면서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 2023년 시장은 너무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투자를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은 행복한 마음, 느긋한 마음으로 투자를 하시면 아마 좋은 성과가 나오고 계좌에서도 청룡과 같은 비상하는 그런 수익률이 나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마지막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계좌가 그리고 돈과 행복이 모두 비상했으면 좋겠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손님 박세익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